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 비욘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광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담독의 암의 면역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시청자분들 질의응답도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일단 교수님 저희 비욘드 채널에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첫 많이 출연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네. 워낙 미인이 옆에 계셔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그 준비해주신 멘트를 계속 보시면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멘트는 네. 그냥 제가 가끔 까먹을까봐 생방송이어서 그래서 적어놓은 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피디님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 앞서서 네네.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간단하게 미리 예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외래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고요. 그래서 담도암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담도암 환자분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뭐 미리 준비하고 이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지내다가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무슨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를 시작하면은 이게 진료 시간이 좀 길면은 충분히 모든 얘기를 다 해줄 텐데 워낙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진 못하고 환자분의 필요한 얘기만 딱딱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렇게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그런 환자분들이 저와 같은 임상의사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될 수 있도록 그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백그라운드를 면역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일단은 제가 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선생님 들어오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담독의 암을 앓거나 혹은 앓고 있는 분이 옆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투병 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진료를 받으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계신 담당 선생님의 얘기를 좀 더 잘 알아듣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단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말씀하셨듯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담독의 암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간을 오늘 잘 메꿔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주신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담도암계의 면역치료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더 알고 있었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잘 알아듣고 그리고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이해시킬 때까지 설명을 해주긴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가 사실 담독의 암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의대생들한테 강의를 해도 한번 강의해서 얘네들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해야 겨우 알아듣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뭐 쉽게 이걸 알아들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담독의 암이란 무엇인가요입니다. 사실 담독의 암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췌장암과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암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 어떤 장기나 어떤 세포가 조절 안 되게 막 자라나면서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장기를 침범해서 장기의 기능을 없애고 또 이게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절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는 이러한 걸 저희가 보통 암이라 그럽니다. 암이라 그러는데 담독의 암은 말 그대로 담독에서 생긴 암입니다. 근데 그럼 담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간이란 장기가 저희 몸에 딱 있습니다. 폐 그러면 폐란 장기가 있는데 담도란 장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희가 이거다 이게 담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도라는 게 일단 담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선전에도 가끔 나오지만 간은 해독하는 기관이다. 그런 얘기가 맞아요.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담도는 뭐냐? 담도는 뭐냐? 이 해독하는 간에서 해독 독이 나오는 물질들이 흘러내려오는 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간 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해독하고 간 세포에서 담즙 같은 거를 이와 같이 분비를 합니다. 분비를 하게 되면 이런 관을 작은 관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되면 이런 관들이 점점 다 모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점점 큰 관이 돼서 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이 흐르는 쉽게 해서 담즙이라고 하는 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과 간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같이 흐르는 이 길을 담도라 그럽니다. 이 길이 점점 타고 내려와서 간외 담도로 나와서 이게 점점 흘러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12지장입니다. 12지장으로 흘러내리는 이 길 자체를 일단 담도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담즙이나 이런 담도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대개는 이제 밥을 먹고 음식물이 들어갈 때 그 우리가 췌장이라고 불리는 장기에서 소화효소랑 같이 이쪽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런 분비가 되는데 이거를 분비하기 전에 잠깐 저정해 놓는 거를 저희가 담낭, 쓸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에 관련된 이 모든 기관을 다 담도계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암을 담도암이라고 보통 담도계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도계 암은 담낭에서 생긴 담낭암. 그다음에 담도는 이 간에 있는 간 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시냇물이 모이고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작은 강물이 되고 작은 강물이 큰 강물이 돼서 흐르듯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게 간 안에 있는 담도에 생긴 거를 간내 담도암. 그다음에 이걸 밖으로 나와서 간 밖에서 흐르는 요 길을 간외 담도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어디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처음에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요 간내 담도암이랑 간외 담도암은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유전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서 유전적으로 좀 다르고 다른 암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표적치료제라는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그 표적치료제 중에서 간내 담도암에 좀 잘 듣는 표적치료제랑 간외 담도암에 잘 듣는 표적치료제가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과적 관점에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 간에서 만나서 처음 간 밖으로 나오는 요 부위를 간문부, 간의 이제 입구라 그래서 간문부 담도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요보다 좀 뒤에 있는 걸 이제 원위부 담도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외과적 관점에서 담도암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도암은 진단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치료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도암의 진단은 모든 암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담도암은 조직 검사라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보는 게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그 퍼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이제 기수라는 걸 나누게 되고 요 퍼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랑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는지 결정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암의 치료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소적인 치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암이 있는 그 부분만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은 결국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 돼서 담낭을 떼어냈다. 그러면 저희는 담낭에 있는 암은 다 제거했지만 담낭 밖에 있는 암은 제거를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적에 있는 암만 치료하는 걸 국소적인 치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암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포함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을 때만 보통 가능하고요. 그거 이상으로 가 있을 땐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신적인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제, 전 시간에 들었던 표적치료제를 더불어서 오늘 말할 면역치료 이런 것들이 보통 전신적인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국소적으로 있으면은 보통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수술하는 게 원칙으로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담도암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전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뭐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 완치 가깝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그 치료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완치를 위해서 치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불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약물 치료가 기본이 돼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도암의 가장 의학적 한계는 수술이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처음 진단했을 때 수술 가능한 환자의
그 퍼센트가 굉장히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에서 30%만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을 해도 많은 경우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치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어쨌든 현재까지 담도암의 의학적 한계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더 개발하고 있는 거,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전시적인 치료입니다. 전신적인 치료는 크게 보면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위한 치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렇게 보통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그 유튜브 채널 이 전 시간에 아마 저희가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치료고요.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는 어쨌든 정상세포랑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점을 이용해서 암세포에만 특별히 작용하는 그런 치료제를 쓰는 방법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면역 치료는 암세포가 피하고 있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암세포가 생기면은 암세포 중심으로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모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생체 반응입니다. 저희 몸에 이를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된 세포 주위로 면역 세포가 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거를 아마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 반응이 암세포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만나가지고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면은 암세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겨나는 이와 같은 기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유전자 변이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와 비슷하게 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변하는 게 생기면은 정상적으로 면역세포가 이걸 관찰하고 있다가 이놈이 암세포다라고 생각하면 가서 죽여서 암세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 이와 같은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겨나는 그럼 왜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고 이렇게 안 생겨나는지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전이 발견됐고 그 기전 중에서 저희가 약을 써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약의 기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암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암세포라는 걸 이와 같이 암세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단백질이랑 암세포에서 있는 그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인식을 하게 돼서 이게 암세포라는 게 확인이 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암세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걱정이 돼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을 보통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쓰는 약제 그 표적이 되는 PD-L1이라는 라이간, PD 라이간드와 PD-1 리셉터라고 저희 보통 수용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어서 암세포에서 이와 같은 단백질을 이렇게 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암세포의 이런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면역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 관계를 끊게 되면은 이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로 바뀌게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면역관문 억제제로서 PD-1을 억제하는 것, PD-L1 라이간드를 억제하는 것,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면역관문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어떤 분자생물학적 과정을 이제 막아주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약들이 개발됐지만 실제로 저희 담독의 암에서 사용되는 면역관문 억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핀지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더발유맵, 그다음에 키트루다라고 부르는 펜브롤리주맵, 그다음에 옵티보라고 부르는 니볼루맵. 이 세 가지 면역관문 억제제만 담독의 암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약만 쓰게 되느냐? 사실 표적 치료제들도 굉장히 많은 표적이 있고 그 표적 치료제에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폐암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왜 담독에서만 조금밖에 안 쓰이느냐? 그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어떤 약을 쓰려면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환자에 적용하는 게 안전한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돼야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상 시험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동물 실험까지 해서 이 약이 정말 이 암에 잘 들을 것 같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 전임상 실험 단계 얘기들을 마치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상 실험 단계만 듣는다 그래서 다 듣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상 실험, 환자에 적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적은 숫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들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약과 비교해서 이게 정말로 기존에 있는 약보다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3상 임상 시험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있는 치료와 이 치료를 비교를 해서 이 치료가 기존에 있는 치료보다 낫다는 게 증명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거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이제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많은 병원사가 어떤 새로운 면역 치료 같은 얘기를 듣고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단계까지 다 확인이 돼야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 앞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임상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임상 시험을 거쳐서 그 담독의 암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쓰인 걸로 밝혀진 게 시스플라틴 앤 젬시타빈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게 사실 약입니다. 이 약이 기본적인 약이었고, 이 약을 썼을 때 보통 한 1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담독의 암에 사용되는 면역 치료제가 과연 이 약보다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교하는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 독성 항암제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면서 단순히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이건 마치 폭탄을 퍼붓듯이 이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다 폭탄을 퍼붓는 그와 같은 효과를 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세포, 특히 빨리 자라게 하는 정상세포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위장관 세포가 또 빨리 자라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다 상하면서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백혈구, 쉽게 얘기해서 면역세포들도 또 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아마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못 해가지고 감염증에도 잘 걸리고 폐혈증에도 잘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여기에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게 되면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으면서 나온 각종 여러 가지 새로운 항원들에 대해서 면역 항암제가 작동을 해서 더 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랑 세포독성 항암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젬시타빈이랑 시스플라틴 약이랑 이제 같이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뭐 다시 기전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이 된대요. 면역 항암제는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있던 그 고리를 끊음으로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가서 죽이기 때문에 아마 부작용이 좀 덜한 그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랑 이 앞에 빨간색이 면역 항암제랑 임핀지라고 하는 더발리맵이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랑 임핀지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한 군이고요. 앞에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젬시타민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만 사용한 두 군을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뭐 비슷하게 별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한 군에서 더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살았을 땐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살았던 게 증명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게 3년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한 14% 정도가 면역 항암제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생존했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상 연구에서 면역 항암제랑 세포 독성 항암제랑 같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증명이 돼서 그 NCCN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1차 치료제로 이 면역 항암제랑 이 젬시타민 시스플라틴이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할 거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펜브롤리주맵이라 그래서 키트루다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서 이 두 가지 치료가 1차 치료로 보통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럼 이 치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치료를 하면은 다 사는 거냐, 다 완치가 되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은 그 데이터를 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면역 항암 치료제랑
그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제를 같이 사용한 그룹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쪽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만 치료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디안 OS라고 적어진 게 그 평균 생존율, 그래서 네. 중앙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인데 이걸 같이 사용하게 되면 12.7개월, 그러니까 50%가 12.7개월 살게 되고 세포독성 항암제만 사용하면 10.9개월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이가 한 2달 정도가 채 안 납니다. 이 약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쪽이 더 오래 사는 그룹이라는 걸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 생존율의 차이는 어차피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것만 보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다 없어진 사람이 얼마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역 항암제나 이 약을 쓰면서 그래도 암세포가 최소한 현대의학이 찾아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통해서 안 발견되는 사람들이 2% 정도 있었고 여기에도 한 2.1%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가 50% 이상 줄어든 환자들이 한 3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30%까지 줄어든 환자들은 운이 좋다면 어쨌든 수술하는 범위로 줄어들어서 수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럼 얼마나 있느냐? 효과는 뭐 2달 정도 더 오래 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환자들은 좀 다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암세포가 줄어든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환자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느냐? 치료하기 전에. 완전 관해가 가능한지 예, 미리 알 수 있냐? 미리 알 수 있냐? 이게 보통 이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불행히도 아직까지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써봐야 합니다. 써봐서 저희가 다시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70대 남자분이었고요. 네.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뭐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중 감소증이 있고 가려움증이 있었지만 역시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시고 지내시다가 초음파를 봤는데 이상이 있어서 CT를 찍었더니 암이라고 듣고 외래를 왔습니다. 담낭암이 뭔지도 이제 잘 알기 잘 처음 들어본 이제 암인 거죠. 이 환자분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게 담낭인데 담낭이 지금 다 암으로 대처가 돼 있고요. 이게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임파선에 다 전이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큰 혈관도 막고 있고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임파선이 너무 많이 배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PETCT를 찍었더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들이 이렇게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뭔지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담낭암이라는 걸 진단을 하고 저희가 그 임핀지라는 약이랑 젬시타민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보통 이 약은 3주에 2번 맞습니다. 1주에 맞고 2주에 맞고 한 주 쉬고. 그래서 이때 맞고 요때 맞고 3번 맞고 난 다음에 보통 저희가 3-4번 정도 맞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본다.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보셨던 사진인데 이렇게 있었던 암세포들이 지금 이쪽에 있는 임파선에 있는 거는 PETCT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고요. 이제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완전 간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걸 이제 부분 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CT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쨌든 이 약이 잘 듣는 환자고 이 약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사용을 했고요.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CT에서 거의 없어져서 거의 정상화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외과 선생님은 수술하기는 꺼려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더발루맵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지금 지켜본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담도하게 암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담독의 암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암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1차 치료로 면역 치료제가 지금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네. 현 의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목이 메이네요. 환자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담독의 암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담독의 암으로 진단을 되면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 어떤 과에서 진료과에서 이걸 봐주시냐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담독의 암이 진단되고 난 다음이요, 아니면 진단되기 담독의 전? 암을 어떤 진료과에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통 담독의 암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담독의 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췌장에까지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길이
혹시 슬라이드를 네, 다시 볼 수가 처음 있으시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앞으로 한번 예. 보면은 담독의 암이 이제 간에서 생겨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혹처럼 생겨납니다. 혹처럼 생겨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간암이랑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여기서 생겨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혹처럼 생겨납니다. 혹처럼 생겨나면 췌장에서 생겨난 혹인지 담도에서 생겨난 혹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 검사라는 걸 해야 되고요. 네. 조직 검사를 하고 정확히 담독의 암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거는 이제 보통 소화기내과에서 합니다. 네. 소화기내과에서 담독의 암인지 진단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수술을 이렇게 다 기술적으로 수술로 다 잘라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진단은 외과에서 하게 됩니다. 외과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담독이암을 수술하거나 재발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신적인 치료를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종양내과랑 소화기내과랑 양쪽에서 많은 병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협진을 하고 있다는 예. 거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예.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통 하고 있고 어쨌든 그 항암제에 대한 치료는 뭐 어느 과에 가서 받으든지 간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주신 질문들이 많아서 하나씩 네. 받아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막 읽어도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것 있으시면 뭐 먼저 읽어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기다리고 계셨다는 해피바이러스님인데요. 담도암은 보통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게 되나요? 어떤 검진을 받아야 알 수 있을지라고 질문을 좀 주셨어요. 예,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위암 같으면은 매년이나 네.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면은 위암을 초기에 볼 발견해서 수 있죠. 잘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된다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은 대장암 초기 단계든지 아니면 대장암 전 단계를 제거해서 대장암을 쉽게 얘기해서 진행한 대장암이 아니라 아주 초기의 암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불행히도 담도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별 검사를 통해서 담도암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함으로써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증명된 게 없고 뭐 담도계암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CT나 MRI를 찍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내 담도암 같은 경우에 이제 초음파를 알 수가 있는데 간내 담도암 같은 경우는 CT나 MRI를 찍어야 되고요. 결국 그런데 초음파로는 완전히 알 수 예,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담도암을 다 네네. 보겠다 그러시면은 네. 담도암 이제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러면 권유를 할 거냐? 건강검진 받으실 때 매년 건강검진 받으실 때 네. 담도암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 속도가 좀 빠른가요? 진행 속도도 빠르다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찾아낼 확률이 낮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확률이 아주 낮은 암을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찾아서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그거를 정말 환자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증명은 안 돼 있고, 근데 만약에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은 CT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CT를 찍었을 때 담도암을 그럼 초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이거를 치료를 해서 환자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밍밍이 귀여우님께서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아, 예, 열심히 듣고 감사합니다. 계시다고 하는데 면역 항암제가 잘 됐는 암종들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거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면역 항암제 보통 저희가 이제 담도암 이외의 암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담도암에서 면역 항암제가 일단 잘 담도암 안에서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제 PD-L1이랑 PD-L1 리셉터에 대한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거 발현이 높거나 쉽게 해서 PD-L1 발현이 암 세포에서 많이 높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그 면역 치료를 피해 가지고 잘 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쓰면은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PD-L1 게 높지 않아도 써서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꼭 그렇지만 예, 않다는 꼭 그렇지만 거네요. 않습니다. 이제 물론 PD-L1 그 익스프레션이 PD-L1 발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들을 확률이 높지만 그 발현이 있다 그래서 또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의 경험에서도 보통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표적이 발현돼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유전적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적 변이가 암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유전적 변이면은 그 유전적 변이나 아니면 그런 그 면역 치료제를 쓰게 되면은 그 암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걸로 중요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그거는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이너센트 바이스탠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변이가 있습니다. 그런 변이는 치료를 해도 네. 잘 듣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역 치료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그 반응 그 맵을 그린 그 반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를 한꺼번에 다 놓은 요즘은 이제 전체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걸 한꺼번에 보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맡기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얘네들이. 암세포가 그렇게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결국에는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고 말씀드렸고 해보기 전엔 모릅니다. 그래서 해봐서 사진을 찍어서 잘 듣지 않는 걸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치료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정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쿠쿠프리님께서 담도암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도 해당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뭐 그 이제 인터넷에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많더라고요. 뭐 황달 증상 있을 때, 뭐 소화 안 될 때 이런 것들도 담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냐. 네, 아주 네,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 중에서 이제 황달 몇 가지 증상들은 저희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봐야 되는 증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달입니다. 네. 황달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달은 간에서 빌리루비, 그러니까 적혈구가 깨지면은 네. 적혈구에서 나오는 그 노폐물을 간에서 처리를 하면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되고 그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담도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배출이 돼서 이게 이제 대장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우리 대장을 착색을 하면서 약간 황금빛 변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담도가 막히게 되면은 그게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그게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랗게 되는 게 이제 황달이거든요. 그건 이제 거기가 막혀도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 아예 애초 단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에서 배설을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생기는 거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황달이 별다른 증상 없이 생길 경우에는 항상 CT를 찍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약간 배가 불편한 증상. 네. 그 배가 불편한 증상은 뭐 저희들이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되냐면은 그 증상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뭐냐를 보게 됩니다. 아, 근데 배가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병은 저희가 기능성 위장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소화가 안 된 그래서 거니까. 배가 아파서 내가 담도암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때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체중이 같이 많이 빠진다든지 앞에 있는 사람처럼 가려움증이 생기면은 담도가 막히거나 그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같이 있다면 한번 CT를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라 그래서 이게 과연 꼭 담도암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증상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대개는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빨리 진단하는 건 이제 황달이 있고, 그래서 황달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검사를 하는 걸 보통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밖에 나머지 증상들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담도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담도암보다는 다른 병의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유병률이 이렇게 엄청 많은 병은 아니니까 네. 너무 기칠에 겁먹으실 필요는 예, 없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네. 담도암이 걸릴 거라고 겁먹는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네, 워낙 요즘 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맞아요. 담도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뭐 담도암에 걸릴 확률은 저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제가 뭐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걱정하신 분들한테는 네네. 자동차에 치여 죽을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화기내과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면서도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강의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좀 급해서 질문을 드리셨나 봐요. 네, 예. 달토끼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3일 전에 폐색증을 판정받고 입원 중이시라고 하는데 뭐 수액, 항생제, 약 투여받고 매일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만약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예, 하시네요. 지금 네. 말씀드린 그 증상으로 봐서는 폐색이 아마 위장관 폐색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위장관 폐색은 기본적으로 이제 막힌 위치가 어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달라지는데요. 네. 그리고 막힌 원인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저 폐색이 혹시라도 암이랑 관계돼서 네. 그러니까 암 중에서도 복막전이가 되고 복막전이 때문에 폐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경우라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막힌 부분을 내시경 쪽으로 뚫어줄 수 있으면 내시경 쪽으로 뚫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위치나 이런 걸 보고 그 전문적인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다음에 승열리님 질문인데요. 담도암은 어디로 전이가 잘 되나요? 간인가요, 췌장인가요?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뭐 둘 중에 어디가 더 전이가 잘 되냐 그러면은 모든 암은 간으로 전이가 잘 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이 저희가 아까 해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독하는 그 기전이 우리가 뭘 먹게 되면은 위장관으로 가서 막 음식물이 막 소화돼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럼 흡수된 모든 그런 배 안에 있는 모든 혈류가 다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일단 해독을 해서 우리 몸 전신에 이렇게 퍼뜨린다고 제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혈류가 간으로 가기 때문에 네. 담도암에 생겨난 암이 피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간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췌장은 이제 암의 전이가 잘 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도암과 췌장암의 관계는 담도가 아까 췌장을 지나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긴 암은 췌장의 암이랑 좀 구별이 어렵다 이런 거가 돼 있고요. 네. 췌장은 일반적으로 전이가 잘 안 되는 부위고 담도암이 가장 전이가 잘 되는 부위는 임파선입니다. 주변에 있는 림프절, 임파선이라고 부르는 대로 가장 전이는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도암을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된다. 예, 그쪽으로 제일 잘 되는데 모든 암들이 림프절로 전이가 제일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으로 아마 그다음엔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쿠쿠프리님 질문인데요. 면역 치료제는 부작용이 적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어요. 적다는 말은 이제 상대적인 말인데요. 원래 세포 독성 치료제가 네. 워낙 독성이 많습니다. 네. 아까도 눈에 보셨지만 보이는 것들이 일단은 많으니까요. 증상들이 뭐 탈모에 예, 구토에, 네. 탈모에 구토에 그런 게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포 독성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약으로 개발이 됐지만은 이게 이제 모든 세포를 다 죽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 독성 치료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도 죽고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가 같이 죽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이 진짜 신비한 게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보다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같이 죽여놓고 회복은 정상적인 세포가 다 됐을 때 한 번 또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정상세포는 유지를 하고 이게 세포 독성 치료제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죽어가면서 부작용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면역 치료제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몸에서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은 그 죽여주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 세포가 들어가서 나쁜 놈들을 죽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가 나쁜 놈들만 선택적으로 잘 죽입니다. 그걸 활성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면역 세포 치료제의 부작용이 적은데 면역 세포 치료제 이제 부작용은 우리 몸에서 이 면역을 억제하는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정상 세포도 이제 간혹 얘네들이 이 암세포를 죽이도록 교육을 시켜놨더니 네. 얘네들이 자기 몸도 암세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나는데 보통 그게 잘 생겨나지도 않고 워낙 우리 몸이 잘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잘 생겨나지도 않고 그게 생겨나도 가볍게 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 독성 치료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약 안 먹는 것보다는 부작용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몸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부작용이니까. 네, 부작용은 모든 약은 다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열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간흡충이 있으면 담도암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던데 간흡충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키테로다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던데 담도암에도 혹시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직 보험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아마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비쌉니다. 네. 비싼 거고 아마 가격은 이제 각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다음에- 유니님이 쓰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맞습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급여니까요. 예. 네. 간흡증증이 있으면은 보통 담도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간흡증증 일반적으로 치료 자체는 그 흡축 그저 뭐야 기생충약, 네. 기생충약을 먹어서 그 기생충약을 하루만 먹으면은 간흡증이 일단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 문제는 간흡증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간흡증이 이제 오래 앓게 되면은 담도 안에 오래된 염증이 있으면 거기서는 암이 생겨날 확률이 항상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간흡증을 오래 앓아서 담도가 망가지고 담도에 염증이 오래돼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담도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보통 2배에서 한 3배 정도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세 배요. 근데 뭐 두세 배가 그렇게 큰 건 두세 배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원래 네. 만 분의 1이 만 분의 2, 3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네요. 또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뭐 이해가 잘 되네요. 치료는 저기 그 간흡증약, 그러니까 그 기생충약을 잘 드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검진을 좀 만약에 모양이 변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담도암은 재발이 많은 질환인가요? 늦게 발견돼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담도암은 재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발이 많다는 것은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재발이라고 네, 보통 네. 얘기를 하니까요.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후에 재발이 맞느냐? 그럼 재발이 꽤 많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담도암은 그게 뭐 수술은 그냥 잘라내면 된다고 간단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혈관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다 잘라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생략해서 그려서 간단하게 보였지만 사실 네. 배 안에 들어가면은 수술하기가 제일 어려운 수술이고요. 사실 이 부위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은 이제 그 배 안을 수술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암의 특성이 사실은 진단했을 당시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가 눈에 안 보이는 전이가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즈운님 질문인데요.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질문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담석 환자가 담도암이 많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낭에 담석이 있으면은 담낭암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담낭도 이제 담독의 암의 일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내 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내 담석이 있으면은 이제 간내 담도암이 많이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위험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담낭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담낭암의 위험은 올라가지만 네. 그 올라가는 정도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담석이 있다 그래서 담낭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담낭 담석이 있을 때 꼭 수술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간내 담석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간내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담도암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간내 담석이 있고 아무 증상도 없고 간에 염증이 심하지 않으면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염증이 있으면서 간에 위축이 있고 이게 잘라낼 정도의 간내 담석이 있으면 그 부위는 보통 수술로 제거를 해서 암을 예방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간내 담석은 아직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간내 담석이 있으면 간 안에 이제 담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이게 수술적 치료까지 갈 병인지 아니면 지켜만 봐도 될 건지 그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담낭 담석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건 꼭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순아님 질문인데요. 술을 전혀 못하는데 지방간 간경화 가중기라고 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위해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 이 질문도 참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간 쪽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시간이고요. 네. 글쎄요, 지방간 간경화 중기가 왜 생겼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원인이요. 경우에는요, 네. 지방간이 생기고 아마 술을 못하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비만이나 아니면은 그 대사성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사성 증후군이나 대사성 증후군이 보통 당뇨병 계통의 병이기 때문에 그런 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비만하시면은 체중 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음식을 얘기를 하면은 뭐 특별히 다른 음식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음식,
채소류를 많이 먹고 담백한 음식. 채소를 많이 먹고 이제 그 레드미트, 네. 그 붉은 고기는 좀 줄이고 그 단백질은 가능하면 생선 쪽으로 섭취를 하고 뭐 보통 그런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 정도 권유가 있고 사실은 뭐 그 붉은 고기도 뭐 많이만 드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방간 간경화가 왜 생겼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에 질문을 저희가 좀 빠르게 받아서 네. AMD 761님 질문인데요. 작년에 복부 전체 MRI를 찍었는데 담낭 쪽에 조그만 용종이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사이즈도 작으니까 1년 단위로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암으로 될 확률이 큰가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또 네. 검진 시 초음파로도 쉽게 검사가 가능한가요? 미리 제거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아마 담낭 용종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담낭 용종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하는 거는 1cm 이상의 용종은 1cm 용종이 보이면은 담낭을 떼어낼 거를 고려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5mm면 그러면 5mm면 사실은 지켜보기면 되는 거고요. 네. 이 환자분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초음파로도 쉽게 보입니다. 예, 거기까지 대답이 됐고 그다음에 1cm 이상은 보통 수술하라 그러는데 1cm가 있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안에 이제 암은 있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암이 되는 그 선종이라는 그 암 전 단계의 어떤 그 병변이 있을 확률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70% 환자들은 필요 없는 수술을 받는 셈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담낭은 사실 없어도 살 수 있는 장기거든요. 쓸개가 없어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뭐 대개 증상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요즘은 담낭 절제술이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담낭 절제술하다 죽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자체도 2박 3일로 입원해서 간단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cm 용종이 있었을 때 이게 놔뒀을 때 암이 됐어. 근데 담낭암은 보통 진단받게 되면 네. 솔직히 말해서 완치될 확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훨씬 예. 큰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수술하는 걸 보통 권유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네. 근데 잘 이해가 5mm는 됐습니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이 검진에서 담관이 조금 부어 있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이런 거는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하시네요. 글쎄요, 이제 담관이 부어 있다는 거가 담관 벽을 되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담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관이거든요. 관. 네네. 관이고 관이면 벽이 있고 안에 보통 이게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길이 이게 좀 늘어나 있다는 얘기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담관이 늘어나 있는 거를 저희가 보통 그 초음파로 봤을 때 6, 7mm 이상 늘어나 있으면 보통 늘어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굵기가 네. 보통 그렇게 굵기가 늘어나 있으면 이제 첫 번째 걱정되는 거는 밑에 뭔가가 막아가지고 그래서 땀댐처럼 막아서 늘어났을 걸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늘어나 있을 경우에는 대개는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기 때문에 이게 막게 되면 간에 무리가 돼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담관만 늘어나 있으면은 대개는 그냥 쉽게 해서 코가 큰 사람이 있듯이 담관이 좀 늘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면 담관이 좀 늘어나고 또 어떤 위쪽 수술을 받아도 담관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되게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뭐 만약 걱정이 된다면은 작은 담도암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있으면 그냥 추적 관찰하는 걸 보통 권유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일이님께서 80세 어머니께서 담낭암 제거 후에 전이되어서 임핀지 항암 중이신데 2차 이후에 종양이 10% 줄었다고 하세요. 8차까지 맞으시고 줄더라도 종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보통 남기셨네요. 아마 임핀지 플러스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을 같이 맞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통 저희가 이런 약을 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구를 해서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그런 그 레지멘, 효과가 있는 그 투약 방법대로 그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임핀지만 이 경우에는 맞으실 가능성이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임핀지를 계속 치료를 하다가 진행하지 않으시면 좀 지켜볼 텐데 아마 8차까지 맞으실 때까지는 그 세포독성 치료제를 맞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80세 노인분이시면 힘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임핀지만 맞게 되면 임핀지는 사실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8차까지 맞으시고 임핀지 맞아 보시고 만약에 큰 부작용이 없으면은 유지를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요. 사실 이거에 또 한 면에서 이제 임핀지 가격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계속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유지하는 거를 보통은 의사 입장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질문을 한 개 예. 정도 받으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질문 받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두 걸음 한 걸음님이랑 이쪽에 햇살 반장님 그리고 쿠오코님도 질문 주셨어요. 후코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더발루맘이 무슨 약인지 여쭤보시는 분 계셨고요. 예, 면역 치료제입니다. 네, 예. 면역 치료제. 간단히 다 답을 네. 해드리죠, 뭐. 네, 두 걸음 한 걸음님 더발루맙은 면역 치료제라고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예.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햇살 반장님께서는 임핀지는 국내 연구진이 주도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인에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라고 질문하셨어요. 아, 국내 연구진이 이제 주도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요. 아마 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면역 치료제가 약간 동양 사람들 한국인한테 좀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게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확인이 되려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좋을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얼추 예. 대답을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좀 강의하시거나 질문 받으시면서 마음에 예. 좀 아직 남는 게 있으시면 환자분들께 좀 얘기해 주시고 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도 환자분들한테 이게 뭐 다 듣고 다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난치암이라고 부르면은 그 난치암이라는 거는 치료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하나는 일단 그거를 어쨌든 인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의사도 인정을 하고 환자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 치료하다가 이제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힘든 일이 보통 생깁니다. 네.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담당하신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어려운 길인 걸 알지만 함께 나아가 보자라고 힘을 주시는 것도 환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교수님도 환자분들 치료하시면서 힘 얻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암이 정복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교수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정진희 쇼로도 찾아뵙는다고 하니까요. 못다한 질문들은 또 그 시간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광혁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